안녕하세요. 계속해서 매크로 모델 오브 R&D 부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부가 왜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개입해야 하는가, 개입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4가지를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시장 실패였고요. 두 번째가 시스템 실패, 그리고 세 번째가 수학 체증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망 외부성, 네트워크 외부 효과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를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2가지 사례가 지금 우리나라의 보통 이제 우리가 소위 먹거리, 핵심 먹거리 산업이라고 부르는 통신산업과 철강산업의 사례여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가 산업기술개발 사례로 CDMA 기술입니다. CDMA, 코드 분할 다중 접속입니다. CDMA, 통신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CDMA 기술이 되게 중요하다, 혹은 중요한 성과였다,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세계 최초로 코드 분할 다중 접속 기술을 상용화함으로써 통신 강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 이 원천 기술은 미국의 퀄컴사라고 하는 기업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픈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통신 칩을 개발하면 퀄컴사에 특허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내왔었습니다. 원래 원천 기술은 퀄컴사에서 가지고 있었는데 정부에서 판단하기에 우리나라 통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CDMA 기술을 확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정부가 추진해서 1989년부터 96년까지 8년 동안, 7년 동안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정부가 투자해서 CDMA 기술을 개발한 겁니다. 이거 좀 재밌는 일이잖아요. 결국 돈은 민간 기업이 벌 텐데, 민간 기업에서 돈을 벌 일인데 이걸 정부가 연구개발을 대신해 준 겁니다. 지금 옆에 보면 당시 이제 국무총리였던 분이 CDMA 기술이 개발된 휴대전화를 가지고 시연하는 전국 지도가 나와 있고, 이 기술이 적용된 통신망이 적용되는 걸 표시한 거겠죠. 이렇게 시연하는 사진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민간 기업에서 알아서 냅둬도 할 텐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앞 시간에 들었던 그 이론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수학 체증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또 망 외부성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CDMA 기술이 한번 보급돼서 이걸로 이동통신망이 구축되게 되면 그 통신망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겁니다. 수학 체증이 있다는 건 한 번 기술을 개발하면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늘어나도 모두 다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류의 기술 개발이기 때문에 정부 연구개발 사업으로 하는 게 충분히 의의가 있을 수 있겠다. 또 이 R&D가 민간 기업, 당시에는 그렇게 성장하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산업이 부담하기에는 너무 불확실하고 오래 걸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7년씩 연구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당연했겠다라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1,000억 원에, 그때 당시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30년 전이었으니까요,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약 1,000명의 인력이 들어가서 이렇게 연구 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사례가 유명한 이유가 가장 대표적인 산학연 협력 사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연구소 말고 그 정보통신연구원, 한국정보통신연구원 에트리라고 대전에 있죠. 에트리가 이제 원래는 키스트의 한 연구 부서였는데 키스트에서 분화돼서 나간 16개 연구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금은 에트리가 키스트보다 훨씬 더 커요. 사람 수로도 그렇고 그리고 연구 예산으로도 그렇고 규모는 더 큽니다. 아무래도 IT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하다 보니까 연구 규모가 커져가지고 그런 면이 있는데 이 에트리라고 하는 연구소의 가장 대표적인 연구 성과가 두 개를 꼽는다면 전화 교환망, 교환기를 개발한 것과 TDX 교환기라고 부르는데 70년대 그 교환기 개발한 것과 이 CDMA 기술 개발한 게 꼽힙니다. 에트리의 디지털 이동통신 연구개발단이라고 하는 조직을 새로 만들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연구개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시에 이 연구개발의 성과물인 CDMA 기술을 국가기술 표준으로 정해줍니다. 표준으로 정해줍니다. 표준으로 정해줬다라는 말은 이 기술을 사용해서 이동통신망을 운영해라 라고 정부가 아예 제도로 지정을 해준 거죠. 그러면 다른 이동통신 기술 표준을 사용하는 기술들이 CDMA로 바꿀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게 기술 표준이니까. 호환이 되는 기술을 사용해야 통신이라고 하는 건 서로 통해야 하는 거니까 호환되는 기술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술 표준으로 정해지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커지게 된 겁니다. 즉 네트워크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대학에서는 선행 기술을 개발하고 연구소와 대학에서는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이 제품화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 정확하게 나눠져 있었던 거죠. 연구소와 대학에서는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 개발한 걸 가지고 제품으로 만들고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는 CDMA 기술을 표준으로 지정해주고 또 연구개발에 들어가는 돈을 지원해 줌으로써 가장 성공적인 산학연 협력 사례라고 이렇게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동통신 산업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했다.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두 번째 사례가 파이넥스 공법 사례입니다. 파이넥스 공법. 이것도 좀 재밌는데요. 키스트도 좀 관련이 돼 있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이넥스는 FINEX인데 약자는 이제 연구팀에서 저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 공법의 이름이 파이넥스인데 사실 그 원전은 Fine Ion Core Reduction 테크닉입니다. Fine Ion Core. Fine이 뭐 좋다라는 뜻도 있지만 아주 입자등이 고운이라는 뜻도 있죠. 네. 그러니까 철광석이 그냥 철광석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광석 덩어리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이언 코어 하면 이제 그 아이언 오어라고 하면 이제 그 광석 덩어리인데 그게 아니라 가루 형태로 된, 즉 분말로 된 철광석.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이제 철강 공정을 생각해 보면 그냥 용광로에다가 철광석을 놓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유연하는 과정을 거쳐서 가공해서 우리가 마치 뉴스 같은 데서 보는 이렇게 시뻘건 쇳물이 흘러가지고 길다란 빔 모양의 철강을 뽑고 하는 걸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그 공정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용광로 공법과 이 파이넥스 공법을 비교한 그림이 제가 신문에서 캡처한 건데요. 이제 두 가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왼쪽에 전통적인 용광로 공정이 소결 공정과
소결광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코크스를 만들어내는 일반 탄을 넣어가지고 코크스, 즉 숯을 코크스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용광로에 집어넣는 이런 공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파이넥스 공정은 일반 탄을 코크스 공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성형만 해서 바로 집어넣고 가루로 된 걸 그대로 용융로에 넣어가지고 용선에 흘리는 공정으로 바꾸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가공 공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연탄을 일반 용광로 공정에서는 코크스를 거쳐가지고 코크스로 만들어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분말 형태의 철광석과 바로 혼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정의 경제성이 훨씬 더 뛰어나고 환경오염이 줄어들게 됩니다. 코크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연소가 파이넥스 공정에서는 불필요한 연소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막대한 오염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경제성과 환경성을 둘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공정의 흐름은 이런데 그 효과를 밑에 비교한 걸 보면 투자비가 동일한 용량의 생산하는 그 기존 용광로 공정과 파이넥스 공정을 비교하면 용광로 300만 톤 생산하는 이제 그 철강 제품 300만 톤 생산할 수 있는 용광로 공정하고 150만 톤짜리 파이넥스 공법을 적용한 용융로 두 개를 비교를 하면 같은 양이죠. 150 곱하기 2니까. 죄송합니다. 투자 비용은 한 80% 정도 절감이 되고 생산 원가는 한 15% 정도 아낄 수 있습니다. 투자가 80%가 줄어들고 죄송합니다. 투자가 80% 정도 들고 그러니까 공정 만드는데 가격이 100 들었다면 80으로 줄어들고 단위 철강을 생산하는데 드는 돈을 만약에 원래 100이었다고 하면 한 85 정도로 획기적으로 15%나 줄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환경오염 줄어드는 거는 별개로 환경오염이 약 10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야말로 획기적인 철강산업에서 획기적인 기술 혁신이었는데 원래 이 파이넥스 공법이라고 하는 걸 개발할 당시만 하더라도 기존의 철강 공정이 즉 용광로가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환경오염이 극심하게 드는 나머지 일본이라든지 다른 경쟁업체에서도 여러 가지 공법들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강의 자료 밑에 보면 유럽에 있는 철강 회사들이 뭐 CCF 공법이니 일본에서 디오스 공법이니 또 호주에서 뭐 히스멜트 공법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었는데 기술 개발이 난해해서 시스템 실패가 일어나서 실패하고 중간에 중단하고 말았거든요. 철강 산업이 분명히 철강을 흔히 산업의 쌀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만큼 국가 경쟁력에 있어서 무척 중요한 기간 산업인데 그래서 포항제철이라고 하는 회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철강공업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정책을 세우는데 가장 맨 처음 키스트에 오신 연구자들이 하셨던 일도 그겁니다. 윤여경 박사님이나 김재관 박사님 같은 분들이 키스트 1호 유치과학자이셨던 분들인데 그분들이 포항제철 그 설립 계획이라는 걸 세워 그 보고서를 작성하셔가지고 그걸 그때 당시에 정부에 보고해서 포항제철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져 있고요. 그 포항제철 설립 계획 보고서 원본이 우리 역사관에 가시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시간 될 때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키스트랑도 관련을 맺고 있는 기업인데 초기에 그 용광로 공법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혁신, 이른바 파이넥스 공법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게 다른 일본이나 유럽이나 호주에서는 공정을 개선하는 걸 실패했었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파이넥스 공법은 포스코 단독으로 한 게 아니라 독일의 지멘스 그룹 페스트 알피네, 정확히는 오스트리아 기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독일 지멘스 그룹의 자회사인 페스트 알피네라고 하는 회사와 공동으로 개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다른 기업과 협력해서 국제 공동 연구로 진행을 한 거고요. 이게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니까 정부에서 국책과제로 지정해서 연구를 하게 됩니다. 국책과제, 즉 정부가 투자를 한 연구 사업입니다. 용광로를 새로 설계한다. 철강 생산 공정을 새로 설계한다라는 거는 잘 모르는 우리가 생각해도 언뜻 상상하기에 그 투자 규모가 막대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크고 실패할 가능성이 무척 컸을 겁니다. 유럽, 일본 등 당시에 세계 철강 산업을 호령하던 기존 기업들도 실패하고 기술 개발을 중단하던 그런 도전적인 과제였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철강 산업에서 세계 시장에 명함도 못 내밀었던 우리나라가 후발로 였던 우리나라 기업이 도전해가지고 성공시킨 사례였기 때문에, 그래서 불확실성이 무척 컸기 때문에 초기 투자 비용 222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아까 CDMA 개발 사업만큼 크진 않지만 이건 2007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렇게 큰 비용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민간에서 부담을 느낄 만한 그 R&D 투자 비용을 국책과제로 지정해서 지원해 주게 된 거죠. 그래서 기업은 해외 기업과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제휴하고, 또 정부에서는 단발성이 아니라 총 14년에 걸쳐서 계속 지원을 해줘가지고 비로소 2007년도에 기술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국가 기관 산업인 철강 산업은 무척 중요하니까 국가 기관 산업인 철강 산업의 기술 혁신을 위해서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 이유, 시스템 실패를 막기 위해서 무척 오래 걸리는 일이니까 지원해서 성공한 대표적인 산업기술 개발 사례 중에 하나죠. 제 개인적인 얘기로는 이 파이넥스 공법의 기술 개발 과정을 하셔서 제 지도 교수님께서 학위를 받으셔가지고 저도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사실 아직까지도 이 파이넥스 공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법이 나오지 못했고, 우리나라 철강 산업이 아직까지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걸쳐서 왜 정부가 연구 개발에 개입해야 하는가, 그 이유와 사례들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그동안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 정부가 개입해서 어떤 일들이 있어 왔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정부 출연연구소라고 부르는 우리나라만의 아주 독특한 연구 시스템, 키스트를 포함한 이 출연연구소들이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연연이라고 하는 말이 좀 생소하죠. 출연연. 그냥 무심결에 그 주위에 계신 분들로부터 출연연, 우리가 출연연에 있으니까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셔서 출연연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부지불식간에 익숙해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특히 키스트에 좀 오래 계셨던 분들이면 한 1, 2년만 있어도 출연연인가 보다 뭐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저도 출연연이라고 하는 말을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재밌어요. 왜 우리가 국가연구소가 아니고 국공립연구소가 아니고 출연연일까요? 네, 정부로부터 출연받았기 때문에 출연연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을 한번 따져보죠. 출연받았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출연받았다. 어려우니까 대비되는 다른 개념을 한번 따져보죠. 정부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글자 두 개가 다 바뀌었네요. 네, 출자가
투자가 되고 연자가 자자가 됐습니다. 가운데에는 출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 출연은 쉽게 얘기하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재원 등을 제공해 주는 걸 말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재원을 제공해 준다. 제가 여기 만약에 수강생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제 사비를 터서 돈을 드리고 그 일을 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출연한다가 됩니다. 출연한다. 투자는 다른 개념이죠. 무슨 말이냐면 투자는 제가 재원을 들여서 그분이 하시는 일을 지원하고 그 대가를 서로 나눠 갖기로 하는 겁니다. 투자한다. 우리가 투자하면 투자에 대한 대가로 수익을 기대하게 되죠. 주식에 투자한다라는 말은 그 회사의 주식을 제가 사들이고 그 회사의 운영 성과인 이윤의 일부를 제가 배당이나 주가 가치의 상승으로 돌려받는다라는 개념입니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라는 말은 제가 그 소유권을 갖는다라는 의미가 되죠. 부동산에. 출연한다라는 말은 반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준다라는 말입니다. 개념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셨을 테니까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란 정부에서 재원을 대가 없이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정부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운영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운영한다면 제가 공무원이 되어야겠죠. 저는 공무원이 아니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돈을 받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이게 바로 우리 아이덴티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키스트에서 연구하시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이기도 하니까 본질입니다. 정부에서 돈을 받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연구소입니다. 단 국가가 운영하지 않는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란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연구기관을 의미합니다. 출연받았다. 이 말이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정부는 그럼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하나요? 세금으로 하잖아요.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아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공공성의 목적에 맞게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공의 목적에 맞는 연구란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가 개입해야 할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활동들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마땅히 이런 일들이 정부의 역할이고 그 정부의 역할을 우리가 연구개발로 대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공공연구 부문의 하나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꼽힙니다. 그럼 출연 연구기관들이 키스트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25개에 이르기까지 지난 한 60여 년에 걸쳐서 쭉 생겨왔는데 어떤 일들을 했는가, 그 역사적인 성과들을 제가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 꼽아놨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는 일단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그 기반이 갖추어져야겠죠. 그래서 기반 구축기가 있었고요. 또 과학기술 후진국이었던,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것처럼 미국에서 자동차 만들고 사람을 달에 보내고 등등의 일이 일어날 때 그냥 먹고 살기 정말 급급하고 힘들었던 그 시기에는 외국 기술을 우리가 카피해서 국산화하는, 말 그대로 기술 개발을 모방하든, 모방 기술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빨리 경제를 성장시켜야 됐기 때문에 기술 국산화에 몰두했던 시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른바 전략기술이라고 부르는 걸 확보했던 시기, 또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했던 시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일단 사람부터 있어야 되니까 해외에서 유치과학자들을 모셔왔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항제철 설립 계획을 주도했던 초기 유치과학자분들 18분들을 모셔온 거라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국산 컴퓨터를 만들어 본다라든지 또 최초의 원자로를, 이거는 이제 원자력연구원 성과인데 그런 걸 만들어 본다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화 교환기 TDX를 국산화해서 개발하는 것, TV, 폴리에스터 필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아주 초기 산업 발전에 있어서 기여한 출연연구소의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왜 해야 했을까요? 왜? 시장에서 가만히 내버려두면 일어나지 않는 시장 실패의 영역에 있거나 시스템 실패가 일어난 영역이거나 망 외부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든가 수학 체증 때문에 필요한 거죠.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국가 전략 기술을 확보한다. 예를 들어서 남극에 세종기지를 설치했어요. 남극에 있는 게 세종기지고요. 세종과학기지, 장보고기지라는 게 또 있고, 북극에 있는 게 이제 다산기지죠. 북극은 사실 이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 이제 남극 대륙이 아니라 북극은 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그 북극에 있진 않고 거기서 한참 떨어진 곳에 이제 다산기지가 이제 다른 유럽 지역 국가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형성돼 있어서 좀 조그맣긴 하지만 일단 북극에도 우리가 극지 연구를 위한 거점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극지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운영하고 있죠. 이것도 정부에서 투자하고 있는 거니까 왜? 극지 연구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무도 안 할 연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민간에서는 못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민간에서 안 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우리나라 정부가 그걸 하나요? 극지 연구가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연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거라든지 지구 환경에 대한 우리나라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라든지 혹은 극지 환경에 대한 국가 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기 때문에 일단 남극 대륙은 그 어느 국가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국제협약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과학기술 증진 활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느 정도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종과학기지를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전략기술인 거죠. 그 외에도 D램 기술 개발을 지원한 것. 지금이야 삼성전자가 분기에 매출이 100조 원 넘게 나고 순이익이 수십조 원 나는 국가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지만 그 초기에, 가장 초기에 우리나라가 D램이라고 하는 걸 개발할 수 없었을 때 메모리 반도체는 지금 우리나라가 SK 하이닉스와 함께 삼성전자가 세계 최고인데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우리나라 대표 먹거리 산업이 없었던 당시에는 빨리 수학 체증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력 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전략 기술을 개발하는데 키스트가 기여할 수 있었고요. 키스트 반도체 연구실에 삼성전자의 회장단이 와서 이병철 전 회장이죠. 이병철 회장과 젊은 시절에 돌아가신 분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이건희 회장이 오셔가지고 그 시찰을 하고 이렇게 견학을 하고 간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D램 반도체 개발이라든가 실제로 64K 반도체 같은 것들을 키스트에서 먼저 개발하기도 했었고요. 도핑 기술 1988년도 서울 올림픽에서 하계 올림픽의 가장 꽃 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남자 육상 100m 달리기 대회에서 캐나다의 벤 존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압도적인 기록으로 미국의 칼 루이스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땄었는데 알고 보니까 벤 존슨이 도핑, 즉 금지 약물을 복용한 사실이 드러나서 금메달을 박탈당하고 금메달이 미국의 칼 루이스에게, 원래 은메달리스트였던 칼 루이스에게 돌아가는 일이 생겼는데, 이 일로 인해서 올림픽 정신, 즉 반도핑과 관련한 올림픽 정신을 드높였다라고 해서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1988년도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이제 갓 중진국이 되었다라고 평가받고 있었는데, 그런 나라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것도 대단한 쾌거였는데, 올림픽의 꽃 중의 꽃 남자 100m 육상 달리기 결승전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 못지않은 도핑 기술을 가지고 금메달리스트를 바꾸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거죠. 바로 이곳 키스트 도핑 컨트롤 센터에서 했던 일입니다.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국가적인 행사, 올림픽,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올림픽을 개최한 나라가 몇 안 되던, 손에 꼽던 그런 나라, 그런 곳이었는데,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에 두 번째였다고요. 중국이 하계올림픽을 개최하기 전이었으니까. 근데 이런 국가적인 이벤트에서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도핑 컨트롤 기술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나라 국격을 높이는데 엄청나게 기여할 수 있었거든요. 이것도 국가 전략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산업에 응용될 수 있는 다이아몬드를 인공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인공 다이아몬드 합성법도 키스트에서 했던 거고요.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CDMA 기술, 또 핵연료, KTX 개발, 한국형 핵융합로, 와이브로 통신 기술이죠. 그리고 뭐 나로호라든지 원자로를 우리가 중동 지역에 수출한 거라든지 자기 부상 열차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을 출연 연구소들이 정부가 과학기술에 개입해야만 하는 논리에 의해서 정부로부터 출연받아서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이게 바로 출연 연구소들이 존재하는 의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시대적으로 이렇게 쭉 흐름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역할이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변하고 있죠. 처음과 끝만 놓고 보면 그 역할 변화가 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에는 출연연구소의 연구가 곧 국가의 과학기술 연구 그 자체였을 겁니다. 과학자도 없었는데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통신산업에 초석을 놓는다라든지 철강산업에 파이닉스 공법을 개발한다라든지, 지금 같으면 통신기업들이 전 세계의 다른 통신기업들과 열심히 경쟁하고 있는데 통신기업들의 핵심 기술을 정부가 나서서 개발해 준다라든지, 즉 기반 구축에서 산업기술 보급에 이어서 국가 전략기술, 그리고 이제는 메가 프로젝트 수행까지 출연연구소들의 역할이 계속 변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역할이 이렇게 변하고 있을까요? 출연연구소의 시대적 소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1960년대 대비해서 지금은 대학이나 기업의 혁신 역량, 즉 R&D 역량이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우리가 아까 지난 시간에 이제 4분면을 하나 생각을 했었죠. 기술을 어디다 활용할 것인가, 그 use를 고려했을 때와, 그리고 fundamental understanding을 찾느냐, 즉 근원적인 원리를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지고 에디슨 4분면과 보어의 4분면, 그리고 둘 다를 추구하는 파스텔의 4분면, 이렇게 세 가지
고려를 했었는데 순수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 양쪽 끝 사이에서 출연연이 어느 그 중간 지점 어딘가를 담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쭉 유지가 되어 왔는데, 대학이 발전하고 민간 기업의 R&D 역량이 아주 커지면서 그 사이에 낀 출연연의 입지가 조금 애매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대학은 기초 연구를 담당합니다.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기초 연구를 담당하죠. 즉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학문적인 원리를 깨닫는데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곳이 대학이죠. 대학에서는 그래서 학문적인 성취가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 주제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사용할 건지 구애받지 않으니까요. 그냥 새로운 것이면 됩니다. 그렇죠? 뭐 쉬운 말로 논문이 나오는 연구면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개인이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학생이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학생마다 연구 주제가 다 다르기도 하죠. 반면에 기업은 이른바 돈이 되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른바 사업화 연구 혹은 응용 연구를 합니다. 기업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인 게 중요합니다. 연구 개발은 그 본질상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기업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개발 기간을 줄이고 투자한 만큼 빨리 그 수익을 회수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죠. 경쟁에서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양쪽의 특성 사이에 끼어서 출연연이 가운데에서 그 가교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이런 상황에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연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연구 특성에 따라서 이 기초 연구와 사업화 연구 혹은 응용 연구 그 사이 어딘가에 출연연구소 혹은 여러분들의 연구가 위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좀 더 가까운 연구 부서도 있으실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뇌과학연구소 같은 분들, 내가 하고 있는 건 기초연구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기초연구를 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일부 뭐 로봇연구소라든지 소재연구본부라든지 에 계신 분들이 혹은 연료전지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더 응용 연구에 가까운 연구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 특징이 다 다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출연연구소의 역할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또 대학과 기업과 그 역할 구분에 있어서 이런 관점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출연연구소가 뭘 해야 하느냐, 앞으로 할 일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부각되고 있는 것이 이른바 사회문제 해결입니다. 사회문제 해결. 사회문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젠다들을 과학기술로 해결해야 한다면 그거 바로 출연연구소의 역할이 아니겠느냐라는 관점입니다. 예시로 들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죠.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감염병, 코로나 같은 것들, 메르스부터 해서 많은 감염병 문제들이 일어나 왔었고, 앞으로도 또 어떤 새로운 미지의 팬데믹 X가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지 모릅니다. 감염병 문제 냅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테니까 그 전에 대비해야 되는 건 바로 정부에서 재원을 출연받은 출연연구소의 몫이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미세먼지, 오늘 예를 많이 들었죠. 그 외에도 많은 재난 대응 연구들, 재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민간 기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기업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기업들어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라 라고 하면 돈이 안 되는데요. 그분들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기업은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주주들의 가치를 대변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기업에서 사회공헌 활동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주업으로 재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 기업이 망하기 십상일 겁니다. 재난 대응 문제라든지 산업재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른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해서 다름 아닌 출연연구소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앞으로 그래서 점점 더 이 사회 문제들, 이게 그냥 비단 우리 사회, 즉 한국 사회,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뿐만 아니라 글로벌 메가 트렌드들도 출연연구소들이 해야 될 몫입니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전 세계적인 고령화 문제 이슈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치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시장 실패, 시스템 실패 등에 의해서 시장에서 제대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가 개입해야 하고, 그 정부를 대신해서 정부 출연 연구소들이 그런 부분에 과학기술 솔루션을 내놓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스트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분야들을 아마 한 장으로 그냥 정리한다라면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그래서 키스트가 하고 있는 일을 요약하면, 물론 우리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양한 연구 부서들이 있고 연구자 한 명 한 명을 찍으면 어떤 연구 분야가 있다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지만 키스트가 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그 임무를 잘 설명한다라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크게 역할을 한 4가지로 나눈다면, 초고령화 시대, 앞으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점점 더 늘어나고 점점 더 적은 수의 아이들을 낳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높아지는 이른바 고령 사회로 이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점점 더 나이가 들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는 학력고사, 그러니까 이제 수능, 대학 수능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의 수가 100만 명인 때가 있었어요. 100만 명. 100만 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요즘은 30만 명 정도죠. 30만 명. 제가 그렇게 오래 산 게 아닌데 이제 불과 한 20여 년 만에, 한 30여 년 만에 3분의 1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인구를 피라미드로 이렇게 그 연령대를 그려보면 완전히 역삼각형이 되게 됩니다. 나이 든 사람들만 많아지고 젊은 사람들이 점점 더 줄어드는 이른바 고령화 문제가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이게 세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연금의 건전성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고 생산 가능 인구, 즉 일할 사람이 줄어듦으로 인해서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될 겁니다. 인구 절벽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인구 문제는 천천히 다가오는 반면에 반대로 무조건 닥쳐온다라고 하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적은데, 젊은 인구가 적은데 갑자기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죠. 해결책이 없습니다. 바뀌는 것도 천천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부터 이 고령화 문제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고령 국가로 꼽히는 일본보다 늙어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고요. 그리고 의료보험 같은 것들이 무척 잘 돼 있어서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속도도 가장 높습니다. 말 그대로 한마디로 빨리 늙어가는 국가라는 거죠.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어떻게? 뇌과학, 의공학 연구를 한다는 거죠. 재활, 뇌질환 극복, 이런 연구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다가올 이런 이슈를 우리가 대비하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에 이제 좀 식상한 감도 있는 말이지만 앞으로 점점 더 빨라질 IT 기술의 발전에 우리가 대비하자. 키스트도 어떻게?
그 기반이 되는 기술들을 선점하자라는 거죠.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게 될 거고, 새로운 센서가 필요하게 될 거고, 새로운 소재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AI 로봇 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원천 기술 개발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가 점점 더 가속화될 4차 산업혁명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센서, 빅데이터 연구를 하는 이유, 계산과학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세 번째 역할, 새로운 성장 동력. 물론 기업에서 이제 옛날하고 다르게 1960년대, 70년대와 다르게 이제 기업의 R&D 역량이 무척 높아졌지만 기업에서 하지 못하는 새로운, 너무 불확실해서 그냥 기업에서 하나마나 하다고 판단해서 하지 않는 새로운 시도들을 연구소들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새로운 포맷의 새로운 요소 기술을 활용한 반도체라든지 사람의 뇌를 모사하는 그런 새로운 뉴로모픽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할 필요가 있고요. 새로운 소재, 그래핀 연구라든지 카본이라든지 혹은 바이오 소재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이유, 에너지 소재 같은 것들이 그렇고요. 지속 가능한 사회, 조금 전에 사회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예시에서 봤던 것처럼 기후변화, 재난 대응 이런 연구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기후환경연구소에 계신 분들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네요. 혹은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책무를 잘 이행하기 위한 것도 바로 키스트 연구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상의 이런 네 가지 역할이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키스트가 해야 할 역할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에 맞는 연구 주제와 연구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R&D가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가에 관한 당위성이 이런 곳에서 찾아질 수 있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국가들하고 이른바 국가혁신 체계, 국가혁신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매크로 모델을 마지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